여러분, 만약 자식이 바람 쐬러 가자라고 해서 차를 탔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가장 잔인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부모에게 치매 누명을 씌우고 요양원에 가둔 아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요양원에 구청 감사팀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지금부터 한 노부부가 버려진 그날부터 세상이 뒤집히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겨울 하늘은 유난히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인지 눈인지 모를 차가운 물방울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유리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상하게도 포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침묵처럼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는 공기였어요. 박정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아내 윤서영은 부엌과 방을 몇 번이나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손에서 일 놓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어디 멀리 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부터 설레는 여자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더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아버지랑 같이 바람 좀 쐬세요. 좋은데 알아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서영의 가슴을 며칠째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석이 먼저 연락해오는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서둘러 올라가기 바빴고 손녀 할인이까지 데리고 오는 날은 더 드물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먼저 내려오겠다고 했고 좋은 데로 모시고 가겠다 했고 쉬고 오시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영은 괜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든 걸까? 어쩌면 늦게라도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 그런 기대가 속에서 자꾸만 부풀어 올랐지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서영은 안방에서 밝은 회색 니트 카디건을 들고 나와 남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정우는 신문 위로 눈을 들어 슬쩍 바라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좋네. 당신 얼굴이 원래 환해서 뭘 입어도 괜찮아. 에이, 나이 들어도 그런 소리 잘도 하네. 핀잔처럼 말했지만 서영 입가에는 금세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부터 그 집을 버티게 해준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 하나 키워 사람 만들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던 시절에도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을 맞고 밤마다 한숨 쉬던 날에도 서영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늘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이었지요. 서영은 부엌으로 가 보온병에 따뜻한 둥글레차를 채워 넣었습니다. 겉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뚜껑 가장자리가 낡은 오래된 보온병이었어요. 정훈이 정년 퇴직하던 해 두 사람이 시장에서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돈이 많지 않아 비싼 건 못 샀지만 두 사람은 마치 큰 선물이라도 산 것처럼 좋아했었지요. 서영은 그 보온병을 닦으며 잠시 옛날 생각에 젖었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수첩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안에는 오래된 전화번호, 장본 목록, 손녀 좋아하는 반찬, 병원 예약 날짜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누가 보면 그냥 낡은 수첩 한 권이지만 서영에게는 삶이 차곡차곡 접혀 들어가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건 아직 다 뜨지 못한 분홍색 목도리였습니다. 손녀 할인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한 코 한 코 뜨고 있던 것이었죠.
서영은 목도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털실 끝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오늘 혹시 할인이도 따라오면 차 안에서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들은 손녀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도리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다음에 주면 되지 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서운해진 자기 마음을 달래려는 혼잣말이었지요. 한편 정훈도 천천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허리는 반듯했고 걸음도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까지 왕복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고 웬만한 젊은 사람 못지않게 생활 리듬이 단정했지요. 그는 옷장 안쪽에 걸어둔 짙은 남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좋은 양복은 아니었지만 구김없이 정돈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장롱맨 아래 칸에 손을 넣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건 낡은 가죽 손가방 하나였습니다. 검은색이었으나 세월이 오래 지나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손잡이 부분은 손때가 베어 번들거렸습니다. 금속 장식은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되어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정우는 그 가방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마치 그 안에 깨지기 쉬운 유리라도 들어있는 것처럼요. 지퍼를 열어 안을 한번 확인한 뒤 다시 닫는 그의 손끝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보,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건데 그 가방은 왜 가져가요? 정우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야. 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서영은 그 침묵이 무심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종류의 침묵이었지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영은 거의 뛰다시피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박준석과 며느리 한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검은 코트를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작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반듯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부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차림새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람 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 앞에 서 있었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순간 아주 짧게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기대감에 묻혀버렸어요. 오랜만에 자식이 찾아왔다는 기쁨이 더 컸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준석이 손목시계를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다 됐다. 근데 할인이는 안 왔니? 서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소라가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인이는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같이 오면 되죠. 짧고 깔끔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낯설었지요. 정훈이 가죽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자 준석의 시선이 잠깐 그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갈아 신었고 서영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햇살 잘 들던 남양 거실, 손녀 할인이가 와서 소파 뒤에 숨곤하던 자리, 명절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 먹던 식탁, 베란다 한쪽에 놓인 화분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서영은 왜인지 그 풍경을 눈에 꼭 담아두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늦어요. 며느리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가야지.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두 노부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 순간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준석이 운전석에 앉고 소라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정훈과 서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트는 부드럽고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가 배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족의 외출 같았지요. 차가 출발하자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10분쯤은 서영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서가 회사는 바쁘니? 소라야, 요즘 날씨가 추워서 할인이 감기 안 걸렸니? 어디 가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네, 그냥 좀 바빠요. 할인이는 잘 지내요. 가시면 알아요.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계속 전방만 바라봤고 소라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어떤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급해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서영은 그제야 아주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 풍경도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익숙한 시내를 지나고 번화한 거리도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물보다 논밭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도로 옆 가로등 간격도 듬성듬성해졌고 지나가는 차도 줄어들었지요. 비 섞인 겨울 바람이 차창을 때릴 때마다 서영 마음속 불안은 조금씩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준서가 어디까지 가는 거니? 이번엔 서영 목소리에도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준석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소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말 뒤에 따라붙어야 할 설명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조금 못 되어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빗물이 번진 차창 너머로 4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흰 외벽, 초록색 간판, 삭막한 주차장, 텅 빈 입구. 서영은 처음엔 그 건물이 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완전히 멈추고 와이퍼가 한번 크게 유리를 쓸어내렸을 때 간판 글자가 또렷이 보였어요. 해솔 실버 케어 센터. 그 순간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몸 안의 피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준서가 겨우 이름 하나를 부른 뒤 서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차 시동을 끄고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잠시 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내리세요. 단 2글자였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설명도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끝난 결정을 통보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있었어요. 서영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먼저 목에 차올랐습니다. 엄마, 일단 내리세요.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소라도 내렸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차 문 쪽으로 다가온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위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준비된 표정, 감정을 덜어낸 표정, 미리 연습해온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두 분한테 제일 좋은 곳이에요.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좋은 곳.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어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좋은 곳이라고 말하다니. 가슴 어딘가가 뚝 소리 나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픈 데 없어. 집에서 잘 살고 있었잖니. 서영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다정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척했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드는 손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서영은 아들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서영 자신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속여서 데려온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울고 붙잡는 사람이 민폐인 것처럼요. 그 순간까지도 정우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먼저 차에서 내렸고 차가운 주차장 바닥 위에 단단히 두 발을 디딘 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점퍼 자락을 흔들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주 깊고 단단한 눈빛. 모든 걸 삼키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정우는 아내를 향해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참으라고. 그 눈빛 하나에 서영은 더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충격받았을 텐데 남편마저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서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지요. 차가운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을 한번 들어서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굴러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훈이 들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이 문득 서영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은 비에 젖은 빛 아래서 더욱 낡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정우는 그 가방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그것만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듯이요. 서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준석도 소라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 하나쯤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낡은 가방 안에는 누군가는 하찮다고 여길 종이들이, 누군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뒤집어 엎게 될 진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해솔 실버 케어 센터의 간판 아래 두 노인은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처럼 서 있었고 두 자식은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가장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병원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묵직하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습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윤서영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사람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벽 한쪽에는 요양원 프로그램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로비 구석에는 휠체어 몇 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인, 휠체어에 앉아 멍하게 창밖을 보는 노인,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천천히 걷는 노인.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는 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우리 여기 왜 왔니?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로비 접수대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소 서류입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몇 번이나 연습한 사람처럼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정훈 어르신, 윤서영 어르신 맞으시죠? 직원의 시선이 잠깐 노부부를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무표정했습니다. 동정도 놀람도 질문도 없는 눈이었지요. 이미 너무 많이 본 장면이라는 듯한 눈.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도장이 찍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탁, 탁, 탁. 단 3번의 도장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소리 사이에 한 노부부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302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박정훈과 윤서영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한 묶음이 파일에 꽂혔을 뿐이었습니다.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영은 그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 자신의 인생이 적힌 종이들. 하지만 그 종이를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서영은 순간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석아, 이러면 안 되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좋아요. 좋은 데예요. 소라가 말을 보탰습니다. 전문 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 말은 전부 사실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영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니? 그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 손을 떼어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한 결론처럼. 하지만 그 담담함이 서영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두 분 집이에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적응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겨울바람이 잠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영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정훈이 조용히 아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정민, 박수남. 어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침대에 누운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커튼이 반쯤 닫혀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박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장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젖히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타고 온 차였습니다. 차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보.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 기억해둬요. 하나도 빠짐없이. 서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우는 서랍장 위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밤 요양원의 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복도에는 간간히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302호 방 안에서 박정우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소 첫날 2025년 12월 3일 아들 박준석 바람 쐬러 가자며 요양원 입소. 펜 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적혔습니다. 기록 시작.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은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창밖이 어둑할 때였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한 번에 켜졌고 스피커에서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한 음악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상 시간입니다. 여자 직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윤서영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어제 일이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들, 차, 요양원, 그리고 마지막 말. 여기가 두 분 집이에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여기가 집이 아니구나. 서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남편 박정훈이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잠 못 잤어요?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휠체어 바퀴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분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6시 30분 세면, 7시 아침 식사, 8시 투약, 9시 오전 프로그램. 서영은 처음 보는 시간표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네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입소 2일차, 기상방송 558. 그는 아주 천천히 펜을 닫았습니다. 아침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노인들이 이미 절반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밥, 콩나물국, 김치, 계란찜. 박정우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서류판을 들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박정훈 어르신 말수 적음.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분 보호자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면서? 응. 어머니 치매 의심된다고.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밥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뭐라고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이 혹시 치매 초기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치매 아니에요. 아직 검사 전이에요.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서랍 위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온병, 수첩, 손수건. 서영은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제 물건이 없어졌어요.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요? 보온병이랑 수첩이요.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청소하면서 치웠을 수도 있어요. 왜요? 어르신들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 많거든요. 서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치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괜히 따지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영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 정말 치매 같아요? 정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왜? 여보, 정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화내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서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참으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 직원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발자국이 방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때 정훈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입소 3일차, 보호자 요청 치매 의심 기록. 다음 줄, 물건임의 이동. 정우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참으면서 기록.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 안에서는 누군가는 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기록이 곧 많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게 될 거라는 것을. 요양원에 들어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요양원 창문에는 성에가 끼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복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윤서영은 그날도 식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난간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스스로 걸어 내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난 아직 멀쩡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된장국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이미 절반쯤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식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같은 방을 쓰는 최은실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3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실이 했던 말이 서영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영은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식판이 내려왔습니다. 밥, 된장국, 고등어 조림, 시금치 무침.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직원 2명이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갑자기 식당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진 소리였습니다. 노인 한 명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식당 안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밀었어요. 서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직원 한 명이 서영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서영 어르신. 서영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제가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방금 저기 계시던 분 밀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난 여기 앉아 있었어요. 누가 봤어요?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부딪혔어. 서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저기 안 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은 서영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방으로 가세요. 제가 안 밀었어요. 서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식당 안 사람들이 전부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라더니, 그러니까 저러지. 그 말이 서영 귀에 꽂혔습니다. 치매. 서영 눈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속 서영을 끌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서영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봤습니다. 넘어진 노인, 깨진 국그릇, 직원에게 붙잡힌 아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 정훈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서영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나 아니에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밀었다는 증언이 있어서요. 정훈은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목격자 있습니다. 정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방에 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니에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알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서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봐요? 정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를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죽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입소 11차. 식당 사고 발생.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줄. 증거 없음 문서영 책임 전가. 마지막 줄. 치매 프레임 시작. 정훈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더 심해질 거예요. 서영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직원 2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그 할머니 집중 관찰하래. 치매 확실히 잡으려고. 응. 그 말을 들은 정훈 눈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록 계속. 그날 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는 한 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증거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상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보호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영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외부 연락은 최대한 제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화하거나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치매 검사 결과는 아직 확정 아니지만 관찰 기록 계속 남기겠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한소라였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소라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연락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 나가면 곤란하거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호자 요청이면 저희도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락을 못하게 한다고? 밖에 말 못하게 한다고?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서영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직원은 잠시 서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 박정훈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서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서영은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가 전화했어요. 정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밖에 연락 못하게 해달래요. 정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도 못하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서영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정훈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죽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입소 15일차 보호자 요청 외부 연락 차단.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면회 제한 가능성.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방송이 울렸습니다. 302호 박정훈 어르신, 윤서영 어르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부르죠?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관리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민 소장.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르신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면회가 제한됩니다. 서영 눈이 커졌습니다. 면회요? 네. 소장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요청입니다. 서영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요? 소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르신들 혼란 방지 차원입니다. 혼란이요? 서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요? 소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식당 사고도 있었고요. 서영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장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의심 기록도 있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치매 아니에요. 검사 결과 나와봐야죠. 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보호자 요청이라 당분간 외부 접촉 제한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감금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서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입니까?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면회 제한. 정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장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손녀 목소리도 못 듣고 밖에 누구도 못 만나고 여기 갇혀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여보, 나 할인이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정우는 아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왜요, 왜 참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그는 바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죽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입소 15일차, 보호자 요청 면회 차단, 다음 줄, 외부 연락 금지, 마지막 줄, 불법 감금 가능성. 정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졌네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때요? 정훈 눈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집을 때요. 그리고 그 순간 요양원 어딘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건의 첫 번째 균열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면회가 차단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안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윤서영이 복도를 걸어가면 직원들이 슬쩍 쳐다보았고 프로그램 시간에도 유난히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라도 해야 하는 사람처럼 서영은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박정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서영은 남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요양원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철컥철컥 금속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손수레였습니다.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손수레를 끌고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요양원 납품업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는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저귀, 세제, 식자재, 의료물품, 납품업자들은 늘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남자는 상자를 하나씩 창고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정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먼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박정훈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맞죠? 서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아는 사람이에요?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야?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맞네요. 그 남자는 손수레를 놓고 가까이 왔습니다. 형님 여기 왜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이경수. 서영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었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젊은 직원 한 명이 손을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일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산재 처리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훈이 했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기계 상태, 목격자, 그리고 그 기록이 노동청 조사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직원은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이경수였습니다. 경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 여기 요양원이에요. 알아. 정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정훈은 잠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버려졌어. 그 말은 짧았지만 복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원 복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들, 직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 경수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형님.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경수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이상합니다. 정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가? 저 납품 들어오면서 봤는데 경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서류? 점검 온다면서 문제될 만한 거 빼고 있었습니다. 정훈 눈빛이 변했습니다. 뭘? 경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치매 기록 같은 거, 면회 제한 서류, 서영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눈은 기다리던 순간을 만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경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수야. 예, 형님. 혹시 구청 아는 사람 있냐? 경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복지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관리하는데 경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는 서영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왔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될 싸움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그날 밤 요양원 주차장에서 이경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수가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증거 있어? 경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요양원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02호. 그 방 안에서 박정우는 장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곧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요양원 복도 불은 절반 정도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2호 방 안. 윤서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박정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소리였습니다. 서영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였습니다. 흰색 승합차와 검은색 SUV.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그리고 경찰 제복. 서영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경찰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네요. 같은 시각 요양원 사무실. 야간 근무 직원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문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경찰이었고, 한 명은 구청 복지과 직원이었고, 한 명은 감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햇빛 실버 케어 센터 맞죠?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불법 운영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점검 들어갑니다.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열어주세요. 직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관리소장 오정민이 뛰어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점퍼를 급하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소자 박정훈, 윤서영 관련 민원입니다. 오정민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치매 조작 의혹, 면회 차단, 외부 연락 금지, 서류 은닉 정황.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입소 서류 전부 가져오세요. 오정민이 더듬거렸습니다. 지금요?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정민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따로 빼놓은 서류도요. 오정민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원 내용에 서류 은닉 정황도 있습니다. 안 가져오시면 수색합니다. 오정민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제될 만한 서류 빼놔. 점검 끝나면 다시 넣으면 돼.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정훈과 윤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소란에 잠을 깬 것이었습니다. 정훈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훈 어르신 맞으십니까?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은 긴장된 얼굴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이 요양원 입소 본인 의사였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바람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데 있다면서요. 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차 타고 1시간 왔습니다. 도착하니까 요양원이더군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거부 의사 밝히셨습니까?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서영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했어요. 사무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팀장이 기록을 넘겼습니다. 면회 제안 동의하셨습니까?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손녀 전화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치매 검사 받으셨죠?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과 들으셨습니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감사팀장이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치매 의심 기록은 있는데 정식 진단은 없습니다. 서영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치매 아니에요. 감사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여기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손녀 이름? 박하린. 생일? 4월 12일입니다. 서영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팀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서영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두꺼운 장부, 그리고 인감 도장. 정훈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감입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입소 서류 인감 맞습니까?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조입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훈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50년 기록입니다. 재산 내역, 계약서, 가족 문서. 그는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큰일 나셨네요. 그 말은 오정민 소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오정민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끝이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2호 방에서 윤서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요양원에 들이닥친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조사 정도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매 의심 기록 조작, 면회 및 외부 연락 차단, 입소 서류 인감 위조 의혹,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 임원 박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멀쩡한 부모 요양원 강제 입소 의혹, 치매 누명 씌워 재산 관리 시도, 손녀와 연락까지 차단 노인 학대 논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회사 임원이라고? 부모를 요양원에 속여넣다니 인간이냐? 치매 조작까지? 이건 범죄다. 회사 이름 공개해라. SNS에서도 영상과 글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인 학대. 그 단어 하나가 여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대기업 본사 회의실, 박준석은 긴급 호출을 받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임원 10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박전모. 준석의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말했다. 설명해 보세요. 준석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대표는 신문 기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준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가 읽었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차를 탔더니 요양원이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검사까지 시켰다면서요? 준석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건강 때문에. 또 다른 임원이 말했다. 건강 때문에 손녀 전화도 못하게 했습니까?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전모. 잠시 침묵. 일단 직무 정지입니다. 준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이 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석의 집, 한소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치매 조작 의혹 며느리 개입 정황. 소라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커피가 흘렀습니다. 그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소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그리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입니다. 정유진 씨 계십니까? 시어머니 치매 조작 맞습니까? 소라는 귀를 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정 변호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소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증거를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증거요? 인감 도장, 50년 기록 장부. 소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낡은 가죽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입소 서류 인감이 위조라면 문서 위조입니다. 소라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녀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준석과 소라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누가 찍었어?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찍었잖아. 준석 눈이 커졌습니다. 난 인감 없었어. 아버지가 안 줬어. 그럼 내가 찍었겠어?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인감 어디서 난 거야? 소라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할인이었습니다. 11살. 잠옷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맨날 싸워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준석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선택이 이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 302호. 윤서영은 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아들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영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정훈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정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훈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개들이 먼저 버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사건은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구청 감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치매 의심 기록 조작, 면회 및 외부 연락 차단, 입소 동의서 인감 위조, 요양원 관리소장 오정민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문서 조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준석의 이름도 계속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대기업은 결국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박준석 전무직위 해제 및 면직. 30년 직장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302호 방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녀 할인이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이 보고 싶어요.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서영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할인이에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문이 더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 박준석이었습니다. 서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준석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석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서영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왔냐? 준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훈은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냐? 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빚이.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재산 관리만 하면 잠깐만 맡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서영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속였냐? 정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라고 만들고 손녀 전화도 못하게 하고 준석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버린 적 없다. 준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는 우릴 버렸다. 그 말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할인이는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영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할인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할머니 아프다고. 근데 뉴스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훈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서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우리 집 아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말 속에는 끝까지 버텨낸 사람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창문 밖으로 겨울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뒷좌석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나 목도리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서영이 웃었습니다. 거의 다 떴어. 정훈이 운전석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속지 말자.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차는 천천히 집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죽 가방은 여전히 정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 기록과 끝까지 지켜낸 존엄이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드라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